이긴 한데, 오늘 사전 연수 진행 과정인데요. 여기 이제 역사에 입문하는 분도 있고, 또 보니까 관심이 깊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 어려운 일본의 지질 요 부분은 다음 강의로 넘기고, 일반 인문학 강의 하듯이 공주부의 익산을 먼저 오전에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질과 지형, 지리 이 두 개가 일본의 문화 형성, 일본의 역사도 역사지만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우리하고 다른, 어떻게 보면 민속적인 것도 있고 또 문화적인 습성, 종교적인 거,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하고 일본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려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일본의 자연지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18,000신이 있어요. 신당이 360여 개나 있고, 지금도 신당이.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사실 때 정지에서도 빌고 장광에서도 빌고, 이게 참 고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 현대 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다 이렇게 이제 격화돼 버렸지만, 사실은 부엌에서도 빌고 방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우리 이 선대들은 겸손한 삶이거든요. 자신을 낮추고. 그럼 겸손하고 조심조심 하는데 다치겠어요? 안 다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격해요. 마음 안에 섬기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거든 섬기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의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이런 어떤 문화적 습성을 이해하는 데는 일본의 자연지리가 절대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주도도 그렇게 많은 신당과 신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힘드니까, 척박하니까. 늘 나가서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사람이 기원하고 빌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게 일상이 되는 거지. 그게 일본하고 거의 유사해요, 제주도가. 그래서 일본의 지리와 지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질은 이제 화산 폭발과 대륙 이동으로 대변되는 거고, 지리라고 하는 것은 섬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에요. 섬.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주도도 탐나라는 왕국이 근천년 유지되는 곳이거든요. 그 이유는 육지와 격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지의 문화가 제주로 전달되는 데는 문화적 정체, 문화적 지연이 발생해요. 동시대로 전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쿠쿠밥송을 쓰고 있다면 거기 연탄불에다 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문화적 지연인데, 당연히 제주도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하물며 일본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고대, 예를 들어서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간다고 하면 자체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한반도에서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일본이 옷을 입고 산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반도에 도레인들이 가기 전에는 기록에 보면 벌거숭이로 살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믿기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뭔가는 덮고 살았겠죠, 추우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배틀이 넘어가고, 그치? 그럼으로써 의복이 넘어가니까 그 뒤로부터 구다라 열풍이 분 거예요. 그 구다라 열풍이 괜히 분 게 아니라 모든 거에서 변화가 온 거지. 집도 없는 그런 허름한 데서 갑자기 흙으로 해서 벽돌 도벽으로 진 건물이 들어서지 않나, 구들이 들어오지 않나, 가마가 있질 않나. 근데 느닷없이 또 막 화려한 백제인들이 와서 막 멋진 옷을 입고 돌아다니지 않나.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얻기 시작하는 거지. 그 이전에 가면 쌀농사란 게 없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섬이라고 하는 지리적 특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이해하려면 우리하고 다르게 일본의 이 자연지리와 특히 이 화산과 관련된 이런 특징, 지질학적 특징이 일본의 문화는 물론 역사까지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대륙으로 늘 육지를 탐하고 침략하려고 하는 군성이 생존 본능에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일본의 이 천황제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일본이 믿는 신이라고 여기는 이 천황에 대한 이 신적 믿음, 어떻게 보면 광신도보다 더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러한 이데올로기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런 정신세계가 결국 이웃나라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허상이 바로 잘못된 역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허구로부터 잘못된 역사. 신공항우가 사만을 정벌해서 복속시켰다고 하는 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그들이 역사로 인식하고 믿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되찾아야 할 고토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AD 369년에서 562년까지 있다고 하는 임나일 본부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벌한다고 그랬어요. 조선 정벌. 옛 땅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근거는 아까 얘기한 사만 정벌론이에요. 그게 바로 임나일 본부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근대 시기 전까지 일본 제국헌법을 만들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임진왜란을 끝나고 돌아갔지만 기독교 표신사가 가면서 대륙 문화를 전파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무기 하나, 유럽에서 가져온 조총 하나로 이 조일전쟁을 치르면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는 앞섰지만 결국 조일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패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못 이룬 꿈을 계속 해야 된다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한론이에요.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만든 끊임없이 고대로부터 잘못된 역사로 세뇌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의 천황은 신이다. 그래서 신이 만세일계로 기원전 660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 혈통은 하나다. 그러면 그 혈통은 하나고 만세일계, 그 만세가 하나의 대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일본 천황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신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있는 그런 허무맹랑한 가공의 천황들조차도 모두 다 사실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어야 하는 거고, 그들 사고로는. 그러니 그 신공항우라고 하는 이 실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데 일본 서기에 기록된 거와는 다른 실체일 건데요. 그거를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대일항점기에는 일본에 나오는 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일본의 천조 대신, 이 신이 일본의 신이고, 그 다음에 말썽꾸러기 신이 하나 있어요. 그 신이 신라의 신인데, 이따 제가 천황제 이데올로기 때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거는 조선의 신이다. 그런데 이 둘이 한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그게 일선동조론이에요. 이거 역시도 바로 이 천황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나오는 건데, 김우련 선생님이 쓴 이 일본 신화와 천황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본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은 이 책을 탐독하시면 일본의 실체를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집에 있는 걸 어제 밤과 아침까지 다 제가 옮겼는데 이걸 뭐 다 제가 볼 수도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일본을 연구하면서 핵심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하고, 또 어떤 거는 정독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가시기 전에 꼭 읽어야 될 책들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내년 1월까지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태평양 전쟁과 조선인 희생자의 1, 2부는 제가 걸어온 역사의 길, 근 30년이 이제 돼가는데, 본격적으로 역사 강의란 건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서 만 20년의 역사의 길을 제가 제주도 선운정사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올 2월에. 그래서 만주, 연해주, 일본, 우리 국내,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이 태평양까지 연결해서, 비록 오키나와를 꼭 가고 싶지만 현장을 아직 가지는 못했어요. 제가 가야 할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를 제주도 선운정사에서 제가 스토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렇게 꿈에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러시아 연해주 안내까지 친안촌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가고자 했던 길은 올해 일주일을 안내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쉬고 싶어요, 사실은. 아니, 이런 기도들이 있으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네.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과 조선인의 희생자 일부는 우리의 근대사와 일본 근대사, 그리고 태평양 전쟁 1945년 해방 이후에 해외에 떨어져 있는 이 제일한국인들, 또 제중동포들, 또 구소련 동포들, 이런 이야기들을 근대사를 집약해가지고 제가 특강으로 마지막 러시아까지 갔다 온 뒤에 마무리한 강의 자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보면 저 사람이 왜 일본을 안내하려고 하는지, 왜 일본을 그렇게 내 가슴 속에서는 밀어내고 있었고 한 번도 접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경계인으로서 일본 안내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한 게 동학혁명사, 항일의병사, 그리고 이 독립운동사 뿐만이 아니라 고대사, 이런 강연들을 해온 저로서는 일본을 가고 싶지가 않죠.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개인적으로. 벌써 지금 그 얘기하니까 아려오는데, 그럼에도 제가 일본 속으로 들어가서 경계가 아닌 일본 내부에 들어가서 핵심도 보고, 또 일본에 있는 지식인들, 선량한 지식인들과 교류 연대하는 것이 제가 가는 길과 장기적으로는 맞겠다. 그래서 거부만이 아니라 일부 수용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교류와 연대하는 것이 지식인이 가야 할 길이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1945년 마지막 항해라고 하는 이 시나다 시게루 역사 선생이 쓴 우쿠시마 폭침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고 선배 스나가 야스로나 노다 미테오 같은 이런 일본의 선량한 지식인들과 선생님, 이들이 이 희생자를 수십 년간 추모하고 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일본에서 이뤄내고 그거를 이어받은 이 시나다 시게루라는 분이 이 책을 이제 번역이 된 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일이지만 한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책은 완전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것은. 그래서 이분들과 이제 만나서 함께 추모제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새롭게 들여다보고 발을 담그려고 했던 것은 2023년도에 남교육청에서 국외 탈탄반에 저희 의뢰를 했어요. 남한의 인재들에 대해서 좀 해달라. 그래서 2023년 오롯이 제가 일본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당시 우리 80명 스랜들과 애들 데리고 한 교재인데 1년간 연구해서 집필한 교재입니다. 칼라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주고요. 이거는 공주만이지만 그때 당시에 시간이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주부여 익산을 지금 제가 여기 놓아드린 거, 이게 2024년 1월 달에 가기 위해서 그 전년도 12월에 선생님들 30여 명을 이끌고 공주부 익산을 1박 2일로 했을 때 교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올 1월에 가는 팀들은 교재를 만들지 않고 이거를 다 제가 좀 나눠준 분들한테 거뒀어요. 그분들은 돈 주고 산 건데. 그래서 다 가지 않고 일부만 참석을 했어요. 이제 제가 약해진 거죠. 근데 올해는 가자 소리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상 자료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자고 하면 또 일본 중 한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것이니까 지금도 스트레스 받고 계실 텐데, 올해 팀들은 제가 뭘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뭐 몇 편 영상 한번 보고 오시라
만 했는데 2024년 1월에 간 분들은 저와 함께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녀와서 글을 썼어요. 출판하겠다고. 제가 바빠서 지금 아직 출판사에 못 넘기고 있는데 그 작업을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때 열정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벌써 그 뒤로 3년째니까 쉽고 이번에는 또 10명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또 영상이 또 있으니까 유튜브에 뭐 동기부 역사에 있는 거 다 있고 또 일본 비행이 65편으로 일본 일반 얘기를 가는 게 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안 가셔도 못 가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 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역사. 남원교육청이었기 때문에 우리 남원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충절의 고향 남원 기억해야 할 역사. 일본과 관계된 게 뭔가 그거를 찾아서 또 남원을 하루 또 답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공주부의 익산 1박 2일로 사전에 가서 일본 가려면 일본의 아스카, 나라, 교토, 오사카는 고대 한국의 영향으로 세워진 땅입니다. 뭐가 긴지를 알고 가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가 긴지를 모르고 뭐가 고대 한국인지를 모르는데 문화 미술이 모르는데 일본에 가서 그런 시설이나 문화, 역사, 유적지, 유물들을 바라보면 비교할 수가 있나요? 모르죠. 다 일본 것인 거지. 그거를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 아이들을 정말로 어른들 교육하듯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초중학교, 초 6학년, 초 3학년. 그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그리고 뭐 전해져 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선입견으로 역사를 각인시키면 안 되거든요.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전해오는 이야기로 일반 관습에서 뭐라고 할까 고착화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 안 되고 역사는 항상 실증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제로 내가 겪어보면서 비교해보고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거지 위에서 어른들이 내려주는 걸로 그게 전부였냐 막 언론에 나와서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무서워요. 저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역사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저하고 이번에 이제 다녀오시게 되면, 어떻게 보는가, 지리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유물, 유적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또 어떻게 접근해서 해석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훈련 좀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토요일에 여행사에서, 모집에서 가면 이렇게 저렴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가셔요,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제대로 공부도 하면서 바라보는 시각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떠날 때도 달리돼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만 볼 때 저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4-5가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연실이 지질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면서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한 번 바라보고 오면 보는 게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본 기토라 천문도와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이게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도예요. 그리고 기토라 천문도는 교재에 있으니까 이따가 거기 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원으로 오신 분들은 제가 일본 교재는 드리지 않았으니까요. 공진부의 익산 교재를 보시면서 저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과 조선인 희생자 이거를 마지막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에 보시면서 문화란 건 뭔가, 혁명이라는 건 뭔가, 문명이라는 건 뭔가, 그리고 근대라는 거와 전근대의 차이는 무언가, 그리고 일본이 그렇게 이 우리의 현대사까지 지금까지도 오면서 독도를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독도가 자기네 영토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곧 나라에서 우리가 가는 동대사에서 아마 할 것 같아요. 도다이지에서. 그렇게 좀 전해져 오는데 그건 확실한 건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그쯤 우리가 가는 일본 시기쯤에 한일 정상회담이 나라 옛
우리 고대 한국의 문화의 뿌리가 있는 나라에서 진행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되면 언제인지 일정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전체적인 거를 보고 나면 내가 일본을 갈 때 어떤 마음 자세로 건너가야겠구나. 일본을 바라볼 때 적어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외국의 하나의 문화 탐방 또는 뭐 음식 탐방 아니면 힐링 탐방을 뛰어넘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저 바다를 건너가서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런 고대로부터 실체를 바라보고 중세 근대를 거쳐서 일본이 우리에게 한 이런 행위들, 또 일본에 남아있는 우리의 제일 조선인들, 제일 동포들, 또 그곳에 있는 우리의 독립지사들의 유적지들, 또 조선인 희생자들의 터, 이런 곳에 가서 먼저 위로해드리고 참배도 하고 난 뒤부터 그 다음에 일본의 문화나 일본의 음식이나 힐링의 온천 여행이나 이런 것도 편안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면의 어떤 깊이는 내버려 두고 300만씩 가고 이래요,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오는 거죠. 근데 정작 봐야 할 것은 많이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시각을 좀 덜어내 주기 위해서 제가 경계부에서 일본을 바라보던 인문학 강사가 일본 속으로 들어가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작년에 30명, 그 전에 36명 대기행단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딱 저하고 가족처럼 재밌게 다니라고 그래서 미니버스를 좀 빌렸어요.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은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일본은 버스 대여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물론 이제 가면 밥값도 싸지는 않지만 호텔비도 비싸고 항공료가 뭐 엔화 저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뭐 그랬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비쌉니다. 엄청 물가가 비싼 데가 일본이기 때문에. 또 언제 이런 식으로 해보겠어요? 그러니 이번에 간 김에 돈 좀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돈 좀 써볼까? 네. 그리고 강사님 저도 일본에 술도 한잔 사주시고 따끈한 사케 한 잔. 왜냐면 저녁에는 원래 자유롭게 다 탐방하거든요. 야간 투어도 하고. 많이 가는 뭐 도톤보리, 오사카, 야간 밤 여행도 하고 다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고. 다만 핵심을 거기다 두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유가 없는 게 아니고요. 맛있는 음식, 좋은 숙소, 어디에서도 체험해 볼 수 있는 음식, 숙박, 그 다음에 가이드는 국내 최고 가이드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 답사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니까, 다녀오시면 옛날에 포항에서 한 분이 2024년도에 어떻게 그 가격에 그 많은 것을 다 해주는지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공정여행이니까. 여기 지금 스카이행사 전무님도 와 계시거든요. 전무님 잠깐 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다 소개할 시간 드릴 건데 약간 부르기 잡으려고 그래요. 잠시 이제 이거 끝내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아나항공을 했으니까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아시아나항공이 다 동납을 했어요. 이 시기가. 그래서 부랴부랴 바꿨어요. 제주항공으로. 그 시간도 또 아시아나항공으로 바뀌어서 오늘 표도 확인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첫날 나라 아스카에 피운 고대 한국 문화라는 타이틀로 저기에 오미야시 신사가 바로 이 백제 근초고항 때 건너간 아지키 들어보셨 왕인 아지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아지키를 모시는 신사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가는 데가 고대 한국의 뿌리가 건너가서 일본인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는 백제 아지키를 모신 저 오미야지 신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시작을 합니다. 2023년도에 남원교육청 아이들 데리고 갈 때 이야기 스토리를 제가 어떻게 만들어갔냐면 남원의 양림단지, 관광단지 안에 가면 도자기 전시관이 있어요. 심수관 도예관이라고. 그래서 공주부 예익선 돌고 남원의 정유재란, 그 다음에 의병사, 사당 다 돌고 난 뒤에 마지막을 제가 그 심수관 도예관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제 그 정유재한테 끌려간 남원 사람 심수관,
이가 바로 사스마 도자기의 원료가 됐고, 일본이 근대 시기에 박람회를 유럽에서 했을 때 그 도자기 열풍을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게 바로 이 심수관 도예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끌려간 이 도예공이 끌려가서 일본에 정착해서 오늘은 다 이제 일본인들이 됐지만, 그래서 떠나는 심수관을 스토리에 얹혀가지고 일본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로 스토리를 이어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사카 통국사에서 그 통국사가 통일을 염원해서 만든 사찰이에요. 제일동포들의 사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분단, 베를린 장벽 실물이 있는 이곳, 또 제주 희생자 비가 있는 곳, 또 단바에 이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동상을 이곳으로 다시 모셔왔어요. 다른 데 있었던 것을 다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74구의 일제 강제 조선인 징용자들의 유골이 여기에 모셔져 있었어요. 본래는 오카야마라고 히로시마 옆에 있는 곳인데 거기다가 이 통국사로 우리 무예 스님이 여기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했던 곳인데 2019년도에 한국으로 왔어요. 국내로 이제 거한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에서 장례를 치른 뒤에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 선운정사로 갔어요. 이 선운정사에는 일본인 후지키 쇼겐이라는 스님이 함께 잠들어 있는데 이가 오키나와 때 조선인 수백 명의 이 징병자들이 학살당했을 때 그 유골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던 분이 자기가 지휘했던 사람이 일본인이 그분이 훗날 이제 스님이 된 게 후지키 쇼겐인데 그분이 와서 정착해서 마지막 묻혀 있는 곳이 또 선운정사입니다. 제가 스토리를 왜 제주도에서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하는지 알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만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끝난 뒤에 일본으로 돌아왔던 스나가 야스로라고 하는 한 일본인, 그가 결국 이 마이즈로에 있는 우키시마 폭침에 희생된 조선인들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남은 모든 여생을 그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데 바치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을 엮어서 제주 선운정사에 구원하고 기도하고 회원, 미래, 그리고 통일로라는 길로 스토리를 마무리한 거였거든요. 저의 그 길고 긴 이 역사의 길도 사실 제주도 선운정사에서 올 2월에 잔잔하게 내려놓게 되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아스카부터 성무대, 이타부키, 궁터부터 기토라 구분, 다카마스 구분 이런 것들은 국내 여행지에서 가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누가 안내할 수도 없고 전문적인 고고학자나 또 고고학자도 덕화하고 또 천문도를 알고 있는 고고학자나 역사학자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전문가도 많지만 저는 거기에 따라갈 수도 없는 그냥 조족 지열에 불과한 모래알 정도밖에 안 되는 지식이지만 저의 방식대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 안에 범위 내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그 깨달음의 목표가 있는 거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일본사를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일본을 얼마나 안다고 뭐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저도 한때는 학교 현장의 교육자였고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본질 이런 것들을 체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투루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편견은 조금 없애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호류주나 이카루카 이쪽 지역은 이제 그야말로 고대 백제 미술의 이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분부터 그 다음에 천문도부터 사신도 벽화부터 쭉 연결해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나라 일본의 자랑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다이지도 결국 우리 도레인들과 고대 한국인들이 세운 사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리고 교토로 올라가면서 이제 고려사타, 고구려사타입니다. 7세기 초중반에 세우니까 600년대 백제의 무왕시구
마지막에 이제 의자왕이잖아요. 601년부터 640년까지가 무왕이고 641에서 660년 망할 때까지가 의자왕이라면 그쯤 시기에 바로 고구려사 사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